평생 내 편은 남편뿐이라는 얘기 공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주년 되는 주부 구독자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동업자이자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무뚝뚝한 남편. 저한테 늘 무심한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구나 하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된 후로 인생이 조금 든든해졌답니다. 부부 금술이 가정의 근본적인 축복이라고 저도 이제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고 이런 사람 또 없다 자랑하고 싶어 사연 쓰게 됐어요. 나이 먹고 먼 주책인가 싶지만 저 개무시하던 시댁 식구들 남편 덕분에 요즘엔 찍소리 못하고 제 눈치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저희 엄마께서 저 어렸을 때 지업살 하셨어요. 영업 능력이 엄청나게 좋았으면 떼돈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테지만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시면서 빚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완전히 장군처럼 아빠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아버지 빚 갚으랴 저 키우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은근히 엄마 닮아서 장군감 체질이었나 봐요. 아빠 없어서 서럽고 그런 거 없던데요. 오히려 잘 때 엄마 옆자리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랬죠. 일 끝나고 돌아오신 엄마 손잡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에 들곤 했어요. 그래도 전 제대로 키우고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나이 먹어서도 도배일 하시느라고 손가락이 지문이 다 닳아가지고 맨들맨들한 손가락이 그때는 고생의 흔적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붙들고 있었네요.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운 일이 그것뿐이라서 저도 도배일 배워 하겠다 그랬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너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만 또 그 노가다를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어. 너 몸 갈아서 돈 버는 거야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 제 친구들은 다 먼지구덩이에서 일하기 싫다고 어떻게든지 사무직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랑으로 키운 외동딸이 제 발로 노가다판에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엄마 속 많이 터졌겠죠. 그래도 난 무조건 그거 할 거라고 나중에 엄마처럼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몇 달을 싸우고 결국엔 현장 나가서 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한창 일 배울 때만 하더라도 현장에 남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여자라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조금만 손 느리고 칼질하다가 실수하거나 벽지 찢어먹고 하면 바로 육두문자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초반엔 진짜 맨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던 것 같다니까요. 동띠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현장 돌아다니면서 한 동 맡아가지고 도배를 치는 건데 전 그래도 나름 도배 쪽에선 금수저잖아요. 운 좋게 반장님한테 직접 일 배우면서 허드렛 일도 돕고 바로 옆에서 일도 배우고 하면서 열심히도 쫓아다녔습니다. 간이 화장실도 불편하고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춥지 그래도 집 들어갈 땐 힘든 티 한 번을 안 냈어요. 엄마가 관두라고 할까 봐서요. 그렇게 아등바등 몇 년 버티고 나니까 그래도 좋게 봐주신 반장님들이 여기저기 현장에 불러주신 덕분에 일 없어서 노는 날은 없었죠. 몸이 건강해서 참 다행이구나. 건강한 몸으로 돈 벌 수 있어서 좋았죠. 남편도 일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아주 신참일 당시에 같은 반장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무슨 직업이든지 초년생 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는 거 안 들키려고 구석에서 벽 보고 찔찔 짜고 그랬거든요. 괜히 우는 거 들켰다가 이래서 여자애 현장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어쩐다 말 나올까 봐 절대 사람들 앞에선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마다 참 귀신같이 남편이 알아채선 쓱 와가지고 믹스커피 한 잔씩 타주고 가고 그랬죠. 그래도 저보다 한 2년 먼저 일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안 보면 옆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이 힘드니까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고맙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빼고는 다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인 남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내 별명이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우리 현장에서 눈 맞아서 결혼한 커플이 벌써 몇 쌍인 줄 알아? 내가 맨날 작업복만 입어 그렇지 줄에 봐주면서 얻어입은 양복이 한 트럭이라니까. 둘도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입 씻지 말아라, 어? 힘든 일 하다 보면 없던 정도 들기 마련인데 또 아저씨들이 장난친답시고 낄낄거리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부추기는데요. 장난인 줄 알면서도 괜히 그런 소리 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하여튼 힘든 현장 때문이었는지 정말 중매쟁이 반장님 덕분이었는지 저와 남편은 현장 다니면서 누가 먼저 사귀자 소리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랑 결혼할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만난다는 소리에 엄마가 노발대발한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라고, 아, 이 사람은 확실히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싶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지 모르겠네. 너 오늘 올 때 엄마 사이다 좀 하나 사다 줘라. 아유, 뭘 잘못 먹었나.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가봐. 어디 아픈 거면 어쩌려고 그래. 예, 너 엄마가 어디 감기라도 한번 걸리는 거 봤어? 아까 떡 집어 먹은 게 잘못됐나 보지. 아이고, 별거 아니니까 건강은 너나 신경 쓰세요. 살이 아주 쪽 빠져가지고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아주 볼품없기 짝이 없는데 네 남자친구란 놈은 눈도 제대로 삐었나 보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찬다면서 밥 먹고 나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두들기던 엄마. 진짜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엄마고 병원 한 번을 안 갔어도 건강했던 사람이라 저도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도중에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가스가 차서 불룩 튀어나온 줄 알았던 배에 가득 차 있었던 건 복수였고 저희 엄만 복막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복막으로 이미 전이가 심각한 상태라서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의사 선생님께서 길면 3개월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믿기지가 않는 현실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야, 너는 엄마처럼 미련하게 병원 안 다니지 말고 건강검진이랑 잘 받고 그래, 응? 아이고, 저거 시집 가는 건 보고 가야 되는데. 나 없으면 우리 딸 세상에 혼자밖에 안 남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라고. 내가 저거 두고 어떻게 가라고 이래. 엄마 앞에선 절대 안 울려고 했었는데 엄마도 저를 보니 차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지 병실에서 저 정말 엄마 무릎에 엎드려서 오열을 했습니다. 제발 놔두고 가지 말라고.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엄마한테 효도할 거 많이 남았는데 엄마 가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고요.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하냐고 억울해 죽겠다고요.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1분 1초 흐르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야속한지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엄마 침상 옆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도 깊게 못 잤어요. 혹시 저 자는 사이에 엄마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엄마도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기만 하고 웃을 일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그때 진짜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승주야, 너 좋아하는 오렌지 사왔다? 저희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서 괜찮냐고 밤새 저 끌어안고 같이 울어줬던 남편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혹시라도 제가 끼니를 거르고 있을까 싶어 뭐 하나씩 꼭 사들고 엄마 병실을 찾아왔어요.
안 그래도 힘든 일 하는 애가 몸 쓰는 남자 만난다고 남편을 영 못마땅해야 하던 엄마도 남편의 능청스러운 성격에 어느 순간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 사위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전 또 울컥하는 거죠. 엄마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저랑 똑 닮은 손주 안고 누구보다 기뻐했을 텐데 하고요. 남편은 제 얼굴이 울적해질 때마다 꼭 작업 현장에서 믹스커피 슥 타주고 가던 그 손길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어머님한테 웃는 모습 보여드려야 마음 안 쓰이시지 하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 결혼할 건데 나중에 나 죽으면 납골당에 두 사람 결혼식 사진 꼭 하나 올려줘. 알았지? 엄마는 왜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뭐 오늘 내일 해? 아직 많이 남았어. 장모님, 저 이렇게 성격 나쁜 여자랑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지 참 걱정입니다. 장모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내일이라도 결혼식 올릴까요?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요. 요즘 들어 툭 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한테 버럭 짜증을 내는데도 남편을 엄마가 민망하지 않게 능글능글 또 분위기를 풀어주고요. 자네도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올리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던 엄마도 그제서야 맥 빠지게 웃었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남편은 정장 쫙 빼입고 저한테도 백화점에서 사온 흰색 원피스 내밀면서 얼른 갈아입고 오랍니다. 어디 가서 카세트 테이프까지 들고 가가지고 병실에다가 결혼행진곡 노래 틀어놓고 제 손잡고 꼭 신부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앞까지 걸어가서 주머니에 넣어둔 반지 꺼내 손에 딱 끼워주더라고요. 아픈 엄마가 결혼식을 못 보는 게 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풀어준다고 엄마 앞에서 프로포즈를 해준 남편 덕분에 저도 엄마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장모님, 제가 평생 승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주신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면서 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자네한테 고마워서 정말 우리 승주 잘 좀 부탁하네, 응? 잘 좀 부탁해. 세상에 그렇게 속 깊은 남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프로포즈 받으면서 이 사람이면 정말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고요. 그리고 그때 환하게 웃던 엄마의 모습이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가장 건강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멀쩡한데 어떻게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딱 한 달 반 지나니까 한 주 한 주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눈에 보였죠. 돌아가시기 직전은 복수가 너무 차서 제대로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는 소리에 저까지 얼마나 속이 절절 끓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병원에서 암은 절대 못 고치는데 언제 죽을지는 그렇게 잘 맞힌다고요. 그래도 여장부 같은 우리 엄마 3개월 하고도 딱 일주일을 더 버티셨네요. 그렇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엄마 장례 치를 때도 남편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같이 일했던 반장님이며 동료들이 장례 내내 자리 채워주고 도와주셔서 저희 엄마 정말 외롭지 않게 시끌벅적하게 잘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고맙다고 당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눈물 쏟는 저를 보고 남편은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장모님이랑 한 마지막 약속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더군요. 마음 편히 보내드렸어요. 너무 슬픔에 빠지지도 않았고 엄마 영정 보면서 남편이랑 진짜 잘 살겠다고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딱 한 달 후에 남편과 식을 올렸습니다. 그 역시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남편의 배려였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밑으로 시동생 하나, 남편이 끝까지 저희 엄마 곁을 지켰던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시부모님이 안 좋으신 분들일 리가 있나요?
혹시라도 부모님도 없는 며느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는데 쭈뼛거리는 절 시아버지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 거냐고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내 식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 고맙고 난 참 복도 많은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시댁에 누가 시켜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요.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정말 딸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잘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뭐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시부모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서 꼭 2인분 더 포장해가지고 가는 길에 시부모님 가져다 드리고 내 옷 사러 나갔다가도 이거는 어머님 참 잘 어울리겠다 싶어 사가지고 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화목한 집안에서도 딱 하나 문제를 꼽자면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 바로 저희 도련님이었습니다. 남편이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저 시집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변찮은 직업 없이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운동을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프로로 못 넘어가고 공부고 뭐고 손 놓고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관두고 나니까 취업할 곳도 딱히 없어서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용돈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가지고 살 거야? 이제 재활도 다 끝났잖아.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형 따라 나와서 도배일이라도 배워. 기술 배우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가 무슨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 난 그런 노가다 절대 안 한다니까. 하고 싶으면 형이나 해. 아직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집에서 뭐 놀고 있는 줄 알아? 말이 좋아 취업 준비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뭐. 시댁 식구들이라면 무한정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제 눈에도 도련님은 가진 능력에 비해 눈만 너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 회사는 이래서 별로다, 이 일은 저래서 별로다 하면서 까탈스럽게 굴고 남편이 반장님이나 다른 지인 통해서 아름아름 사무직으로 겨우 갖다 꽂아주면 근태도 엉망이고 업무를 배우려는 자세도 안 되어 있으니까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사직서 내고 나오기 일쑤였답니다. 시부모님께선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래도 운동하던 당시엔 유망주 소리 들어가던 막내 아들이 부상으로 꿈도 꺾여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집에서 전업 투자를 해보겠다고 시댁 돈을 거하게 날려먹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한테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 왜 그러고 사냐. 차라리 자기 따라다니면서 도배 기술이라도 배워라. 아니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라. 싫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긴 지금 집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잔소리하냐 성질 버럭 내고요. 어쩔 때 보면 도련님이랑 남편이 정말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판이에요. 저희 두 사람 다 도배가 벌써 몇 년이에요. 남편은 타일도 좀 할 줄 알거든요. 결혼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업사 있던 자리 정리하고 해서 거기에 기술자 몇 명 더 붙여가지고 인테리어 사무실 하나를 차리게 됐습니다. 아직 차린 지도 얼마 안 됐고 영업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뭐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다 싶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도련님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한 사무보조 일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 입장에선 도련님이 시댁에서 나가지도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서 노후 자금 까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만 한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해준 게 있는데 그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당신 식구면 내 식구다. 여기서 소일거리라도 하고 월급 받고 하면 도련님도 다른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 좀 생기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회사 가서도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치고 관두는 도련님이 자기 식구가 하는 회사에는 뭐 갑자기 다른 바람이라도 불어서 열심히 하고 그랬겠어요. 도련님,
제가 지난주에 이번 달 매출 정리해달라고 한 거, 그거 다 됐을까요? 아, 그거요? 깜빡했네, 깜빡했어. 아,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오전에 딱 생각나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마음 딱 잡고 해야겠다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가족이랑 일하는 게, 그것도 시댁 식구랑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 인간아, 달라고 한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 하고 싶은데 도련님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그렇고 답답하니까 결국에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만 맨날 바빠 죽겠는 거예요. 도련님은 사무실 나와서 컴퓨터로 딸깍딸깍 뉴스나 좀 보고 다른 회사 취업 공고나 보다가 월급 받아가고요. 슬슬 사무실 바빠지고 나서부턴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일만 못하면 다행이게요. 사고치는 버릇도 어디 안 가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투자한답시고 은행에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놓은 통에 신용카드 한도도 엄청 낮고 대출도 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받고 나면 꼭 얼마씩은 현찰로 뽑아서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일한 지 좀 됐을 땐 요즘에 뭘 하고 다니는 건지 툭하면 업무 시간에 사무실을 비우고 돌아다녀가지고 꼭 전화 걸어서 찾아야만 어슬렁어슬렁 사무실로 다시 복귀를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혼자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 제가 도련님 감시한답시고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앉아있는데 도련님이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면서 오더니 저한테 월급 좀 갑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일전에도 돈 문제로 사고를 친 적이 있었던 도련님이니까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 요즘 만나는 여자 생겨서 그래요. 아,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수님. 여기 나와서 일하면서 형이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지 말라고 하고 딱 끊어버려서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평소에 쓰던 씀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줄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여튼 가불이 어렵다고 하면 형수님 돈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형한테 비밀로 하고요. 제가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연애를 하는구나. 대체 또 어떤 넋 빠진 여자가 우리 도련님한테 코가 잘못 꿰었을까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니까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사고만 쳐서 제가 더 도련님이 미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또 연애는 안 끊기고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씀씀이가 커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연애를 얼마나 거하게 하는 건지 갑을 소리까지나 하나. 이걸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형한테 얘기하면 자기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어차피 이거 아는 거 저랑 형수님밖에 없는데 형이 알게 되면 형수님이 말했다 생각한다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냥 못 받는 돈이다 생각하고 100만 원 돈을 따로 챙겨드렸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 돈 받았냐고요? 제가 괜히 못 받는 돈이다 생각하자 했겠어요. 월급날 되니까 또 별별 핑계 대가면서 죽는 소리 하길래 그거 그냥 용돈 하셔라 하고 넘어가기도 했죠. 그게 도련님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고뭉치 중에 사고뭉치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작 본인 자식을 보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쟤는 대체 나중에 장간 어떻게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실 정도였는데 그런 도련님이 결혼하겠답시고 데려온 여자 생각보다 겉보기가 말짱해 보여서 아니 말짱하기는커녕 예쁘고 인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놀랐고요.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고 본인의 직업을 의사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온 식구들 놀라서 다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그것도 의사랑?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련님이 운동선수 하다가 부상 입어 재활받기 위해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알게 됐고 최근에 저희 인테리어 사무실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가까워져가지고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답니다. 사짜 직업 많다 하지만 거기다 의사라잖아요. 도련님이 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다른 곳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싶고 그랬다니까요.
물론 겉으로 표는 내지 않고 이렇게 식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환영한다고 웃는 낯으로 저도 동서를 맞았죠. 그런데 제 자격지심이 아니라요. 동선 처음 인사를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절 무시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손윗동서를 무시할 수 있냐 하실 텐데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날 자기보다 훨씬 더 아래로 두고 보고 있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동서가 꼭 그랬다니까요. 웃는 낯으로 악수를 청하며 반가워하는 제 손을 뻔히 쳐다보면서 마지못해 붙잡고 악수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 여기가 형님 내외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서 같이 도배하러 다니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도련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 부부가 도배 일을 한다는 걸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래서 그런가 하고 기분 나쁘게 말꼬리를 흐리질 않나. 여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나랑 참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원래 사람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거라고 동서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 식구가 됐다고 생각한 이후로부턴 그 기분 나쁘고 은근한 무시가 계속됐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동서가 절 결정적으로 무시하고 있구나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 손윗사람한테 반말 쓰는 동서 들어보셨나요? 동서,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이신 거 알지? 음식은 내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동선 바쁘니까 내가 케이크만 조금 부탁해도 될까? 여기 근처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케이크 가게 있는데 주문 넣어놓으면 그냥 올 때 찾아가지고 오기만 해도 될 것 같거든. 병원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몇 시쯤 될 것 같아? 내가 주문까지 미리 해놓을까? 아니면 동서가 찾아가기 편한 시간 맞춰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아,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한 7시쯤? 무슨 말을 했다 하면 이런 식이에요. 뒷 말꼬리를 툭 하면 끊어먹는 화법.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동서니까 아무래도 환자들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저런 말투가 습관처럼 굳어졌나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선 절대 안 그래요. 어디 식당 가서도 정중한 말투로 존댓말로 주문 잘만 해요. 저랑 전화하고 얘기할 때만 말꼬리를 뒤에서 툭툭 끊어 먹는 겁니다. 저 정도면 약과인 수준이고요. 아, 지금 바빠가지고 거의 다 왔거든. 솔직히 남한테도 똑같이 했었으면 저게 말버릇인가 보구나 했을 텐데 콕 집어서 저한테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나한테만 하는 소리구나 바로 알아차렸다니까요. 만약에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했으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이해라도 했겠습니다.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이도 제가 4살이나 많아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괜히 말투 가지고 지적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하고 싸움이 날까 싶어서 저도 그 기분 나쁜 틱틱거림을 참고 참았죠. 하지만 얼마 후 우연히 동서가 본인 친구와 통화하며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다간 제대로 호구되겠다 싶었다니까요. 적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선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 좋은 척하던 동서가 속으로 저와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듣고도 믿기지 않아 깜짝 놀랐었던걸요. 진짜 웃겨 죽겠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했다니까. 아니,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몸 떼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니? 시댁 식구들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둘만 그렇다니까. 부부끼리 쌍으로 도배하러 다닌대. 끼리끼리 잘 만난 거지. 야, 도배 공짜로 하는 게 뭐 좋다고. 그리고 둘이 해봤자 뭐 얼마나 제대로 하긴 하겠어. 나중에 우리 집 벽지 뜯어질 일 있어도 그 둘한텐 절대 안 맡겨. 하여튼 아주버님은 안 그러시는데 형님이 진짜 골 때린다니까. 동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동서 이번 주에 시댁에 무슨 행사 있는 거 알지? 잘난 거라곤 꼴랑 몇 년 더 일찍 시집 온 거밖에 없는 주제.
아, 그 잘난 척하는 말투가 너무 꼴보기 싫어. 내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기할 때 그냥 말 까고 그러잖아. 야, 바보냐? 당연히 티나지. 티나라고 하는 건데 형님이 무슨 형님 같아야 형님 대우를 해주지. 내가 그런 사람 말 들을 군번이냐고. 어? 하여튼 나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혼자서 약 올려서 부글부글 하고 있을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웃는 동서 보고 내가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한테 제대로 잘못 걸렸구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긴가민가 했었던 동서의 무시가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꼴랑 도배 따위나 하는 형님이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고가워서요. 그 자리에서 신나가지고 전화기에다 대고 떠들어대는 동서의 머리채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했는데 처음엔 이 이상한 동서와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겠답시고 타이르고 훈계하고 속으로 그렇게 손윗동서 무시하는 사람한테 백날 첫날 그래봤자 속에 경일 깨었겠죠. 동서, 그거 말버릇이야?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땐 모르겠는데 나랑 얘기할 땐 꼭 뒤에서 톡톡 잘라먹는 것 같아. 나 그렇다고 쳐도 어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동서 오해할까 싶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들으면 꼭 반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아무리 가족끼리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어? 말버릇이면 고쳐. 아, 제가요? 제가 그랬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주의할게요. 일부러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동서 말투 지적하니까 아주 멋씹은 얼굴을 해가지고 은근히 저를 흘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 말해봤자 뻔히 저 이겨 먹으려고만 들 것 같아서 일부러 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했더니만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나이 어린 동서랑 집에서 이렇게 기싸움이나 하고 있어야 하나. 무슨 사회 초년생 시절에 현장 쫓아다니면서 눈칫밥 먹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괜히 서럽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 사건으로 기고만장한 동서의 콧대를 조금은 꺾어줬다 생각했는데 그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이었나 봅니다. 오히려 가족들 앞에서 지적질 받은 동선 속으로 저한테 그걸 언제 대갚아주나 이를 부득부득 앓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복수전이 바로 얼마 전 동선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던 동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얼마 전부터 시댁에 올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그 자랑하는 것도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일부러 시댁에서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쁜 구석이 있긴 했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은근히 우리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아까도 그렇잖아. 그냥 병원 개원하는 거 자랑하고 싶으면 와가지고 병원 개원한다. 딱 그 자랑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고. 뭐 몸 써가지고 일하는 거랑 머리 써가지고 일하는 거랑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지적을 하든가 해야지. 난 그렇다 쳐도 당신한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도 시끄럽게 자기 자랑만 떠들길래 뭔 소리 하나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런 거지. 내가 나중에 지철이 따로 불러서 한 소리 할게. 식구끼리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마음 상하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마. 남편한테 왜 안 일러 바쳤냐 하는데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잘 아니까 더 말 못했던 거죠. 항상 동생이 한심하네 어쩌네 해도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동생 뒷수습 해줬던 건 결국 다 제 남편 몫이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 소리도 얼마나 애정어린 소리고 누구보다 동생을 아끼는 남편인 걸 아니까 그런 남편한테 괜히 동서가 어쨌네 저쨌네 일러 바쳐가지고 형제 사이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요. 동서한테 얻어맞은 건 전데 왜 남편까지 끌어들여 유치한 쌈박질을 하나. 그냥 여자들끼리 들이받고 해결하자 주의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결국 동서 병원 개원식 날 그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쩌지? 우리 지난주에 나갔었던 현장에 갑자기 보수공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난 거기 좀 들렸다가 가야 할 것 같은데 가면 시간이 너무 늦겠다. 아무리 그래도 개원식인데 얼굴은 한번 비추고 와야지. 식구끼리 그런 거 안 챙기면 나중에 서운하니 어쩌니 말 나온다고. 내가 지철이한테 따로 준 것도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한 30만 원만 봉투해. 알겠지? 내가 당신 이름 넣어가지고 화분이랑은 병원으로 보내놨어. 원래 동서의 병원 개원식 날 당연히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었죠. 뭐 개원식이라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문 닫기 전에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올 생각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더라고요.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하면 정말 병원 문 닫을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씻지는 못하겠다 하고 대충 차 안에서 그래도 얼굴 깔끔하게 닦고 작업복 벗어 던지고 차에서 가지고 다니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동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할 때 작업복 그대로 입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도 동서 얼굴 안 창피하게 격식 차릴 건 다 차렸어요, 저. 동서 축하해. 그동안 고생하더니 병원 개원까지 하고 화분 보냈는데 잘 받았어? 이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원 축하한다고 필요한 거 사는데 보탰어. 형님 이거 봉투 저 제대로 주신 거 맞아요? 여기 꼴랑 3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요? 형님 병원 개원식 같은 거 안 와보셨구나. 저 의사예요, 의사. 30만 원이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도 형님 걱정돼서 해드리는 얘긴데요. 나중에 그럴 일도 없겠다만 다른 병원 개원식 가실 땐 꼴랑 이깟 돈 들고 가실 거면 그냥 돈 들고 가지 마세요. 네? 아우, 땀 냄새. 형님, 어디서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밖에 돌아다니실 땐 좀 씻고 다니셔야지. 어우, 머리야. 김간, 저기 페브리즈 좀 가져와봐. 여기 앞에다가 좀 뿌려라, 어? 병원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동서 지인들이며 해서 아직도 병원엔 손님이 꽤 있고 북적거리더라고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가족이라고 하니까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개원 떡이랑 나눠줬고요. 저도 동서 보자마자 고생했다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건넨 봉투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한 동선 돈이 적다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둥 이깟 걸 누구 코에 붙이냐는 둥 하면서 적은 돈을 들고 왔다 조롱이란 조롱은 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울컥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저랑 얘기하던 동서가 갑자기 엄청 과장된 몸짓으로 제 근처 냄새를 킁킁 맡더니만 코까지 들어맞고 땀 냄새가 진동을 하니 밖에서 일을 하는데 씻지도 않고 왔냐는 둥 하면서 간호사 시켜서 페브리즈까지 뿌리게 하는 거 있죠? 설마 제가 여기 오는데 뭐 향수 하나 안 뿌리고 왔을까 봐요. 혹시라도 땀 냄새 나는가 싶어 계단에서 올라오기 전에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과장된 몸짓으로 저러는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킥킥거리니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무시랑 창피를 당해야 하나.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했던 세월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거기서 동서한테 버럭 화 한마디 내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열이 받은 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고 개원식은 잘 다녀왔냐, 병원은 어떠냐 해맑게 묻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원식 잘 다녀왔냐 한마디만 물어봤는데 벼랑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남편한테 안겨 우는 저를 보고 남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밖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캐묻는 남편한테 오늘 개원식에서 있었던 일부터 해서 동서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저를 개무시했던 이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지 기가 차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신 그런 취급받고 있는 거 이렇게 나중에 들으면 내 속이 어떻겠냐고. 내가 진짜 이 배응망덕한 것들을 그냥.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당신 어머니랑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제 식구 때문에 당신 속상해서 우는 모습 보면 나중에 나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나라고 이러는 거냐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남편한테 위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봤자 서방님 불러서 한 소리 하고 말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이 생각보다 절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됐다니까요. 다음날 아침 현장 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남편을 보고 오늘 아파트 작업 현장 나가기로 한 거 아니었냐 물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을 뺐답니다. 어디 급하게 가야 할 때라도 있나 했는데 저보고 뭐 하고 있냐고 얼른 옷 챙겨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남편이랑 어딜 가기로 약속을 했었나. 그래서 지금 어디 현장으로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용달차 끌고 가면서 작업복도 안 입고 현장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아파트 현장도 안 나간다면서 나는 또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지금 바쁘냐? 내가 주소 하나 찍어줄 테니까 힘 좀 쓸 수 있는 애들로다가 여기 몇 명 보내줘라. 뭐 무거운 것들은 아니고 용달차는 내가 끌고 왔으니까 짐만 옮겨주면 돼. 남편은 제 질문엔 대답도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인부들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별 말 안 했습니다. 옷만 이렇게 입었지 뭐 어디 현장 가서 짐이라도 옮겨 놓으려나 보다. 솔직히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했죠. 어제 그렇게 속상한 일 있었으면 마누라 데리고 어디 근교로 드라이브라도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기껏 또 가는 곳이 현장이라고 하니까요. 한참 차를 타고 달려오다가 창문을 봤는데 주변 풍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 있죠? 여긴 분명 어제 왔었던 동선의 병원 근처인데 현장이 여기 근처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달찬 놀랍게도 동서의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여기 동서병원이잖아. 동서병원은 갑자기 왜? 나 지금 동서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얼굴도 보기 싫은 거라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난 재수 씨한테 사과 꼭 받아내야겠어. 차라리 나한테 그랬으면 또 몰라. 어떻게 당신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 저는 싫다고 그냥 동서 얼굴도 보기 싫다고 안 간다고 버티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긴 곧 죽어도 사과를 받아야겠으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몸쓰는 일 한다면서 싸잡아서 비꼬고 조롱했던 동서였으니까 괜히 남편이랑 같이 올라갔다가 남편도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까 봐서 바보같이 그런 거나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요. 아주버님,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뭐 진료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재수씨, 제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이 병원 개원하는 데 들어간 돈, 제 돈이니까요. 딱 제가 투자한 만큼만 도로 가져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진료 보세요. 얘들아 뭐 하고 있어? 저기 의자부터 하나씩 빼라. 조명은 안 빼도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전 진짜 남편 보고 입을 쩍 하고 벌렸잖아요. 간호사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진료실에 있는 의자를 번쩍 들어서 같이 일하는 인부들과 바깥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도 기절초풍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무슨 아주버님 물건이냐고, 내 병원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놈이 그래요? 지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라고? 부모님한테 기생해서 날 백수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 푼돈이라도 벌게 해주려고 사무실에 앉혀다 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대표 행세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병원 개원시켜주겠다 뭐 약속이라도 했겠죠? 내 동생이지만 그놈이 그런 놈이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그놈이 나한테 병원 개원한답시고 돈 빌려가면서 쓴 차용증입니다.
나 이제 이 돈 되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이 병원에서 내가 빌려준 돈만큼만 딱 빼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는 바닥에 떨어진 차용증을 황급히 주워들어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서방님한테 전화를 걸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난리를 쳤고요. 병원 개원하는 데 들어간 돈이 남편의 돈이었다는 사실은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시동생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의사 마누라를 얻었나 했더니만 저희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시켜준 후 이후 밖에 나가선 자기가 대표 행세를 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마침 같이 일하는 사람도 형네 부부겠다. 자기가 대표고 현장 일하는 형네 부부 같이 일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있어 보이려고요. 그리고 그런 서방님의 허세에 보기 좋게 넘어간 동선, 그 돈이 저희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남편이 부자라고만 생각하고 저희 두 부부를 그렇게 무시했었던 겁니다.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여보, 지금 뭘 듣고 있냐? 아니, 분명히 나한텐 이 돈 빌려주면서 이 사람한테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뭐? 그러면 지금 아주버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야? 네가 대표도 아니고 이 돈도 그럼 전부 아주버님 돈이라는 게 사실인 거야? 야,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어쩌다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너 같은 거랑은 당장 이혼이야. 알아들어? 이혼이든 폐업이든 지랄이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아직 정산할 게 남지 않았어요, 재수 씨? 어제 내 와이프한테 실수한 건 제대로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니놈도 똑바로 들어. 네 와이프가 의사건 판검사건 내 마누라 무시하는 사람이면 절대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알겠어? 어디 있던 걸 데리고 와서는. 남편은 이건 제 몫의 복수를 대신 해주는 거라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서의 따귀를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며 직원들도 어머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동서를 쳐다봤고요. 차용증에 적힌 금액 확실하게 확인하셨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돈 하나는 확실하게 제 돈이니까 나머지 것들 다 빼겠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문을 닫든지 폐업 신고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병원 개원하는데 70%는 남편 돈이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뭐 남겠어요.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한 대 남겠죠. 물건 다 빼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자기도 소문 쫙 나고 먹고 살 거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동서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 빌고 있는 시동생 옆에 나란히 앉아 고개 푹 숙이고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시전하더군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죄송하다. 자기는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비는 동서. 저도 그동안 열받은 게 있는지 시원하게 따귀 한 방 날려줄까 하다가 어른스럽게 꾹 참고 대신 동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동서 개원에 들어간 돈이 동서가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동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 동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거 모르는 노력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 이제 알겠어? 겪어보지도 않았다고 남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형님, 죄송해요.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형님이 하시는 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시건방졌던 것 같아요. 다신 안 그럴게요,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동서 이제 막 개원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반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손윗사람으로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잘하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확실하게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뭐라 반대하겠어. 너도 임마 앞으로 똑바로 살아. 네 형수 덕에 오늘은 그냥 한번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아. 어? 앞으로 사무실 나와서도 일 똑바로 하고 형 따라서 현장 다니면서 기술도 배워. 너도 네 마누라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남편과 전 그 자리에서 시동생과 동서 따끔하게 혼내고 그렇게 어른스럽게 두 사람 용서해 주게 됐답니다. 식구끼리 이 악물고 화내고 찢어놓고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잠깐 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의 동선 옛날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히 손윗사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다시 한번 지혜로운 남편에게 고맙기만 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시동생도 동서도 다 같이 함께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태국으로 건너와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도망치고 싶어서 선택한 이곳에서 전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동료들은 물론 친한 친구들도 뜬금없는 결정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봤자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좀처럼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저 웃는 것으로 대신 대답을 했었죠. 그저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전 받질 않았죠. 태국으로 온 이후 줄곧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사람들 소식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전화를 받았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인연 끊고 살겠노라 다짐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약해졌다고나 할까요? 전 고작 전화 하나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하고 싫었어요. 심지어 혐오감마저 들더라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 드시겠죠. 오늘은 그 사연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겐 위로 누나 하나와 아래로 저완 쌍둥이인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선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엔 없지만 꽤나 발이 넓으셨던 것 같네요. 제가 다 커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요. 훌륭한 의사로 의료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진 몰라도 어머니께선 자식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무척이나 애를 쓰셨답니다. 저희 삼남매는 하나같이 공부를 강요당했고 사춘기 시절 반항 한번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의사가 됐어요. 어머니께선 의사 집안이 됐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셨고요. 전 그런 점에 있어서 둔했던 건지 아니면 딱히 싫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자랐습니다. 의사가 된 걸 후회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누나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우리 가문이 어떤 곳인데 어중이 떠중이를 사위로 드리겠냐며 누나의 결혼 상대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계셨어요. 하지만 누나에겐 이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었죠. 누나가 다니는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었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단 말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고 넘치고가 어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인데요. 시끄러워. 난 내 집에 그딴 버러지 같은 인간이 다니는 꼴은 못 본다. 당장 정리하고 선 봐. 최 박사가 괜찮은 의사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집도 의사 집안이라 앞으로 병원을 물려받는다고 하니 너랑 잘 맞을 게다. 아니요. 전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말대로 해. 지금까지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본 거 없잖아. 누나는 어머니의 말씀에도 한사코 선을 거절하고는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죠. 어머니께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굴면 자신이 어떻게 손을 쓸지도 모른다고 그만두라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누난 고집을 꺾지 않았죠.
오히려 집까지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께서는 극대노하시더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몇 시간 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누나가 끌려 들어왔고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선 눈을 시퍼렇게 뜨며 어머니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누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누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안색 하나 바꾸지 않으시더니 다 누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봐라, 돈 몇 푼 안겨줬더니 뒤도 안 보고 가잖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는 꼴이라니. 어떻게든 내 집에 빌붙어서 살아보려는 그런 거지 근성으로 똘똘 뭉친 새끼는 쳐내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선 이런 지경까지 오게 해. 아무래도 돈을 줄 테니 헤어지란 상투적인 스토리로 얘기가 흘러갔던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누나가 만나던 남자가 그걸 받았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사람 볼 줄 모른다며 누나를 몰아세웠고 그런 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린 누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잡혀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난 망가진 사람처럼 점점 생기를 잃어갔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건 물론이고 나중엔 방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머닌 그런 모습조차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런 누나를 억지로 꾸며 선자리에 데리고 다니셨고요. 하지만 이미 의지를 잃어버린 누난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 무표정하게 말없이 앉아있다가 들어왔고요. 그중엔 제 의대 선배도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부름으로 나가던 누난 그 후로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홀연히 사라져버린 거죠. 저나 여동생은 당연히 어머니의 능력이라면 못 찾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사람을 풀어 찾아다니던 어머니께서도 결국엔 포기하신 듯 찾는 것을 멈추시곤 저와 여동생에게 누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로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어머니의 손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요. 여동생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고요. 아내를 만난 것도 이맘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모습에 실망감과 두려움을 안고 전 무작정 태국으로 향했죠. 어머니께선 변덕을 부리는 절 물끄러미 한참을 보시더니 조심히 다녀오란 말씀을 하셨답니다. 왜 태국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든 좋다라는 생각뿐이라 아무 곳이나 선택을 했는데 그게 태국이었을 뿐이었어요. 불어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요. 가장 빠르게 출발하는 여행사를 알아보다 보니 10명 정도 되는 무리에 섞여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아내 역시 친구 2명과 함께 그 패키지 여행을 왔더군요. 패키지 여행은 의외로 재미있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볼만한 곳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줬으며 식당도 음식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이었죠. 일행들과 오가며 인사 정도는 하고 다닐 정도가 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행 중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며 쓰러지신 겁니다. 통역사가 있긴 했지만 다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라 허둥거리고 있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전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며 바로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들만 늘어놓을 때였죠.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고 아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말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어리바리한 가이드에게 호통을 치며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한 아내가 아니었다면 응급조치도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무사히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진이 빠진 제게 아내가 시원한 생수를 한 병 주더니 무사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물을 건네봤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정말이지 천사로 보였답니다. 남은 여행 동안 전 아내의 일행들과 함께 다니게 됐어요. 아내는 섬세했고 유쾌했으며 다정했습니다.
태국의 마지막 날이 되자 전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누나의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전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인연은 인연인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아내와 마주치게 됐어요. 외래를 보러 나왔다가 환자 보호자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아내를 봤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더 이상은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아내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고 아내 역시 기분 좋게 응해줬죠. 그리고 우리 사이는 금세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전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가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더러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인사라도 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 놀라 뒤집어지는 목소리로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선 담담하게 사람 좀 보자는 말만을 하시더군요. 얼굴도 보지 않고 거절부터 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짜고짜 집으로 데려오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랐답니다. 하지만 저의 놀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아직도 아내를 집으로 처음 데려온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거기다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아있답니다. 전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보는 여자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초대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2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는 냉랭한 눈으로 아내를 훑어보시곤 인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 주셨죠. 제약회사의 막내딸이라고 하면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아내 보란 듯이 저와 그 여자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 초대를 했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식사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께선 아내를 앞에 두고도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선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고 계셨죠. 전 그제야 어머니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탁자 아래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께선 초대한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저더러 앞으로 잘 지내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아직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전 어머니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에게 초대받은 여자도 보통 얘기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분명 아내와 제가 어떤 사이인지 눈치를 챘을 텐데도 전혀 표정에 드러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과 시간까지 가지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초대한 여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거실에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만 남게 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죠. 어머니께선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리시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애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있어? 네,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다들 무슨 일 하는지는 들었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런 얘긴 왜 꺼내세요? 제가 황급히 끼어들며 말하자 어머니께선 저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니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고 핀잔을 주셨죠. 전 입술만 깨물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봤던 여자는 왜 초대를 했으며 이런 자리를 만든 의도가 뭐냐고 물어봤어야 했지만 당시에 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절 바라보며 조용히 하란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 미련하고 모자랐죠. 어머니께선 방금 함께 있었던 여자에 관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열하기 시작하셨어요.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어머니께선 칭찬을 이어가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순간 어머니께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다 알고도 여기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건지, 어떤 부모 손에 자라면 그렇게 되는지 부모 얼굴이 궁금할 정도구나. 넌 염치나 주제라는 말은 전혀 모르니? 거기다 눈치는 더 없고 어떻게 끝까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물어뜯을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제 생각이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으시구나 하고 말이죠. 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전 아내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싶어서 바로 바라봤죠. 하지만 아내는 평온한 얼굴 그 자체더군요. 어머니께선 그런 모습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눈치였고요. 내 말이 들리지 않아? 그렇게 다 알면서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했는지 묻고 있잖아.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 너는 그래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누나랑 똑같은 짓을 할 생각을 해? 내가 말했지. 격이 맞는 사람으로 어련히 짝지어줄까.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애를 눈앞에 데려와. 그래도 그놈은 우리 집안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지만 이건 뭐 아예 작정을 하고 덤볐구나. 어머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이세요? 무례? 내가 무례하다고? 진짜 무례한 건 주제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온 저 아이겠지. 혹시나 싶어 불러봤더니만 역시 버러지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결혼이라는 건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래도 머리가 나빠 보이진 않으니 이 정도 선에서 네 발로 물러나.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인간과는 그 태가 다르니까. 너도 너한테 딱 맞는 사람 찾고. 전 무자비한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막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곤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확실히 어머니께서 남들과 다르다는 건 알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었네요. 그렇게 사람을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붙들고 숨통을 조이는데 누가 온전하게 지낼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망치고 계셨군요. 뭐라고? 지금 감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내 아들이 어떻다고?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말을 이어갔죠.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들이 아내의 입에서 줄줄 나오는데 마음속에 있던 돌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눈초리는 점점 사나워지셨고 급기야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셨죠. 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정을 잃은 모습이라니요. 누나 이래도 표정 한번 바뀌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아내의 말에 벌떡 일어나실 정도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고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일하는 사람들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선 웅성거리는 소리가 심해지자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화들짝 놀라시며 저더러 당장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허겁지겁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전 아내에게 속상한 마음이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입만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번은 부딪혀야 깨져봐야 할 것 아니냐며 제게 이대로 헤어질 자신 있냐고 물었어요. 전 절대 그럴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내는 빙긋 웃으며 지금 그 대답을 잘 기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자신은 돈을 억만금을 줘도 저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죠. 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알겠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당신만의 인생이지. 전 그 순간 아내가 말한 깨져봐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해선 제가 원하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게 있어선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였어요. 어머니에게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아내와 꼭 결혼을 하겠노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누나 때를 떠올리며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미워하는 어머니를 꺾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선 보통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아내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던 날 만났던 여자를 그 뒤로도 집으로 부르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선자리 역시 줄줄이 잡혔고요. 하지만 전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 숨길 것 없었고요. 그 자리에 나가서도 전 단호하게 지금의 제 상황을 얘기하며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도 했죠. 이렇게 반복되자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절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던 어머니의 설득은 갑작스러운 국면으로 흘러갔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께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내의 말에도 화가 났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볼수록 아내가 맞는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좋다 싫다도 없던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아내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어머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계심이 들었죠. 하지만 상견례를 기준으로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중하게 대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시던 분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와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고요. 전 정말 어머니께서 완전히 바뀌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어머니께서는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가는 안 된다고 하셨죠. 두 사람 다 밖에서 일을 하는데 집이 어떻게 되겠냐며 그럴 바엔 편안하게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틀린 말씀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결정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아무리 어머니께서 변하셨다고 하셔도 전 여전히 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아내는 제가 마음 편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했고요. 전 한참을 고민 끝에 어머니의 말씀처럼 본가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말 전 이 순간을 지금까지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있어요. 신혼 초반엔 좋았어요.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어머니께선 전혀 저희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는 연애 시절보다 더 달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선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잘 알고 지내는 한의사님을 통해 약을 지었다고 아침마다 챙겨주셨죠. 전 워낙 어릴 때부터 한약을 자주 마셨기에 별 거부감은 없었지만 아내는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먹어본 한약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면서 헛구역질을 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그것도 잠시일 뿐이라고 하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아침 약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날은 늦잠을 자는 통에 급하게 나가야만 했죠. 그래서 식탁에 놓여있던 약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고 들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무섭게 다가오셔선 제가 마시려던 약을 빼앗듯이 가져가셨습니다. 네 약은 서재에 올려다 뒀는데 이건 왜 마시려고 그래? 아, 맞다. 서재. 자료를 서재에 뒀지. 너무 급히 내려온다고요. 약을 거기에 두셨어요? 늦더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넌 아무 약이나 보인다고 덥석 들고 마시면 어떡하니? 이건 며느리 약인데 네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어머니께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전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고작 보약이잖아요. 하루 정도 잘못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어머니께선 자신이 챙겨주는 대로 정확하게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턴 제 약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자 어머니께선 무서운 기세로 제 팔을 붙들곤 꼭 약속해야 한다고 다그치셨죠. 전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집을 나서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머니께서 아내는 꼭 자신 앞에서 약을 먹게 했거든요. 귀한 약이라 건너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한다고 지키고 서 계셨습니다. 저와는 완전 다르게요. 전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머니의 행동에서 묘한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때는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고요. 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전 이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신혼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죠. 처음 결혼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마음이 딱 맞았던 것이죠. 당연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뛸 듯이 기뻐하시며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말씀과 함께 건강 또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멈칫하시더니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약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만큼 믿기 어려운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받아온 산모 수첩을 보여드리자 어머니께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뻐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마지못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께서 평소 감정 표현이 다양하신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주가 생겼는데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에 제가 오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임신 7주가 넘었을 때 일어났어요. 아내는 몸이 무겁다며 많이 피곤해했고 전 무리하지 말고 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하던 아내도 결국엔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고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아내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전 불안감에 출근하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괜찮으니 어서 나가보라고 했고 전 망설이며 집을 나서야 했답니다. 그런데 오후에 외래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평소였다면 병원이라 전화를 끊었을 텐데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아내가 지금 응급 수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아내가 응급수술을 한다는 곳으로 달려갔죠. 어머니께선 갑자기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귓가가 멍해지면서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앞에서 멍하게 서 있었답니다. 아내가 깨어나고 아이에 관해 물어보는데 정말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이내 무슨 상황인지 알아채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울 수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러다 기절하듯 잠들고는 깨면 다시 울기를 반복했죠. 보다 못한 병원에서 주사도 줬지만 아내는 좀처럼 진정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께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울기만 해서 되겠냐고 하셨고요. 저 역시도 아내의 슬픔이 이해는 됐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건 퇴원하고서도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참 못난 모습 보였죠.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살아야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기운 차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분명해지면 얘기해 줄게요. 아내의 눈에선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전 어떤 상황이든 아내가 기력을 찾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이었어요. 전 그 다음 주에 학회 때문에 독일로 나가게 됐고요.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저더러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전 급히 학회 준비를 하고는 독일로 갔어요. 아내는 제게 다녀오면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했고요. 궁금해하는 저를 보며 아내가 지금은 준비가 덜 되었지만 제가 올 때쯤이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지만 전 꾹 눌러 참으며 다녀와서 듣겠다고 말하곤 독일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학회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함께 간 동료가 자신의 여권뿐만 아니라 제 것까지 잃어버리는 바람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죠. 그렇게 들어온 전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소리였죠. 전 아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당사자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호는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할 말도 있다고 했던 사람이 제게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뇨.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은 못했다만 유산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다. 기력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었나 보더라고. 우울증이라뇨? 그 사람이 저 몰래 약을 먹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숨겼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라지고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화장대 서랍 구석에서 이런 것도 발견되더라. 이 약 우울증 약이잖아. 어머니께서 내미는 약은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었습니다. 전 아내가 이렇게 고생할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생을 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자 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아내가 저에게 지쳐서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연락이 끊어졌던 누나였어요. 누나는 주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누나가 말한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전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하염없이 누나를 기다렸고요.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누난 나타나지 않았어요. 30분을 기다렸을까? 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죠. 하지만 저를 붙든 사람이 고개를 들며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누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동안 연락도 없이 도대체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을 풀어서 찾아다녔는데도 만날 수 없었는데 혹시 외국으로 나갔었던 거야? 한국에 있었지.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필사적이었고 절대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악마하고는 조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라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연락한 이유는 또 뭐고? 누난 침착하게 할 말이 많다면서 제게 자리를 권했죠. 그러면서도 누난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주변의 사람들 중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나는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혹시나 어머니가 사람을 붙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누나는 그런 제 말을 비웃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주더군요. 상자를 보는 순간 전 누나의 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무나도 낯익은 상자였어요. 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는 그 자리에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누나, 반지 어디서 찾았어? 이 반지 그 사람에게 내가 처음으로 선물했던 반지야. 프로포즈하면서 손에 끼워준 반지라고. 아내가 사라졌을 때 이 반지가 없었거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걸 왜 누나가 가지고 있는 거야? 누나,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야? 그래? 설마 우연이었어. 어쩌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어디에? 어디서 지내는데? 오늘 같이 나왔어? 그 사람 많이 아프다고 그랬단 말이야. 우울증으로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디서도 기록은 없고 내가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지 알아? 누나 말해줘. 그 사람 어디 있는 거야? 누나는 제 질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이란 소리는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죠. 전 집에서 발견된 우울증 약과 함께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난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다고 중얼거리면서 제게 어머니께서 하신 그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장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누난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아직 때가 아니라고도 했고요. 거짓말. 아내가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누나, 나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숨길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아니,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 난 네가 과연 진실을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야. 옳게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에게 아무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건 증거가 전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다려줘. 전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몸을 숨기느냐고 물었지만 누난 다음에 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절대로 자신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죠. 전 누나의 말에 아내의 실종에도 누나의 가출에도 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난 그 어떤 것 하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타났을 때보다 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누나를 쫓아서 나가봤지만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어요. 아내와 누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수록 무섭기만 하더군요.
설마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야. 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제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걱정을 하셨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즘 집 전화 쓰는 집이 잘 없잖아요. 저희도 있기는 하지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치우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선 보이스피싱 전화를 왜 바꿔주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투덜거리시듯이 작은 사모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이냐고 말을 했죠. 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구르듯이 전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선 당황하셨는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오셨고요. 전화를 받은 전 경찰서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분명 누나와 함께 있다고 들었던 것이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의 보호라뇨. 잠깐, 지금 어딜 가려고? 어딜 가다니요? 당연히 경찰서죠. 아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혼장 던져주고 나간 사람을 왜 네가 찾아가? 이젠 네 부인도 아니잖니.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이혼이라뇨. 저 그런 서류 제출한 적 없습니다. 저희 아직도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이혼 서류 내가 분명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너희는 호적 정리 끝난 상태일 거다.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처음 서류를 받자마자 어머니께선 변호사를 통해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셨고, 하지만 전 아내를 놓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 서류 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말했죠. 어머니께선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전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섰죠. 전 미친 듯이 달려 경찰서로 갔습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몇 개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다시 만난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찼거든요. 경찰서로 들어서자마자 전 한눈에 아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아지고 살도 많이 빠졌지만 아내가 분명했어요. 전 아내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아내 역시 절 보자마자 눈에 금방 눈물이 가득 차더군요. 전 아내를 세게 안으며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왜 연락을 안 했느냐고 물었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보고 싶었다고만 했습니다. 전 이렇게라도 아내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경찰분들께 허리를 숙여가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분들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헛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피하시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제게 혼자 왔냐고 묻더라고요. 전 급하게 혼자 먼저 왔다고 했더니 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그저 제 손을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다만 반복했죠. 그때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혼 서류만 덜컥 두고 나가서 얼마나 걱정하고 찾아다녔는데. 어머니께서 경찰서로 들어오시더니 아내를 안아주려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매몰차게 그 손을 쳐내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선 당황하시며 왜 이러냐고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있냐고 하시면서 다시 다가오셨지만 이번엔 경찰들이 어머니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어머니께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괜히 여기 있으면서 불안감 조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서둘러 나가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곧 경찰들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선 왜 이러시냐며 경찰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절 정신병원에 쳐넣으신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절 걱정하고 찾아다니셨다고요?
그건 네가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좀 받을 생각으로. 제가 우울증이요? 하긴 어머니라면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들어서 처방전까지 받아내는 건 일도 아니시죠. 그런데 어쩌죠, 어머니? 저 다 알고 있는데요. 모든 증거도 손에 넣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내는 가증스럽다는 듯이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머니께선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하시더니 경찰들을 돌아보며 아내가 정신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류 한 장을 어머니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머니에게 뒷돈을 받고 절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의사가 제게 넘겨준 위조 서류예요.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서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더군요. 거기다 그 의사라는 사람 어찌나 조심성이 많은지 어머니랑 통화로 나눴던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셨어요? 저한텐 이혼 서류만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세요? 여보, 나 우울증 아니었어. 그런 병이 아니었다고. 난 어머님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야. 아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중독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가 말이죠. 아내는 침착하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챈 것은 유산 직후였다고 해요. 퇴원하고 집에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따뜻한 음료라도 마시려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소리를 엿들었다고 하더군요. 큰 소리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고요. 약이 아주 잘 들었다고 더러운 핏줄이 우리 집안과 섞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소란을 피워서 수술까지 한 것이 아쉽긴 해도 앞으로 아이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내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경찰들이 다가가 손에 수갑을 채우더군요. 어머니께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고저 없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죄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요. 경찰들 손에서 몸부림을 치던 어머니께선 누나의 등장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누나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역시 어머니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어야 했다며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한 증거를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다 조작된 일이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들은 증거가 다 있으니 그렇게 아닌 척 잡아떼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선 넘쳐나는 증거 앞에서 결국은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만든 작품들인데 공들여 만들어둔 내 작품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잡것들이 내 작품에 침을 바르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 어머니 눈엔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 트로피 같은 거였죠? 안 그래요? 자랑하기 좋은 트로피. 그게 어때서? 내가 낳고 내가 고생하며 키웠는데. 어머닌 그렇게 외치며 경찰들 손에 끌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지독한 사람이라곤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이길 포기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누나의 경우 본보기 삼아 어머니께선 아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결혼을 시켜두고 아내를 떼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유산의 원인도 어머니에게 있었고요. 처음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도록 보약을 핑계 삼아 매일 아내에게 피임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가지자 약의 함량을 높여 결국은 유산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랍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산으로 인해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상황을 연출하고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둔 뒤에 그 사이에 이혼을 시킬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행스럽게 누나를 만났고 덕분에 병원을 탈출해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전 모든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을 자신이 없었죠.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저와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어머니로 인해 악몽이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고 어머니의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전 한국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절 찾고 계시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죠. 전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모진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 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긴 얘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